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요즘 좀 위기론이 많이 돌고 있는 독일 경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일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요. 독일 통일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다가 통일됐는데, 그 통일 전후에 그 주요 총리들이 독일 연방공화국을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는가,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고요. 독일 통일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지금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스 가격 상승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오르고, 뭐 열차 시간도 잘 못 맞출 이럴 정도로 전력 위기가 오고요. 인텔이 투자 계획을 백지화했는데, 이것도 뭐 전기 가스값 이런 것 때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를 좀 설명드리고, 폭스바겐의 공장을 폐쇄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기업들이 문을 닫는 이런 상황, 그것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테슬라가 독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병가 일수가 OECD 1위다 독일이. 그런 거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마침 이건 또 미국 그 선거 후에 그 앨런 머스크의 그 어떤 위상하고 좀 관련돼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도 조금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독일 경제의 이기가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게 더 어떻게 비화될 것인가, 그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큰 뭐 독일 그 유럽 내륙을 장악했던 그런 어떤 제국의 틀 안에 있어서 느슨한 결합체로 여러 나라가 좀 존속했었죠. 그 뭐 독일의 가장 큰 그 운동이었다 그러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천주교 운동을 했고요. 어떤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잘 공존하고 있는 나라, 이게 독일입니다. 1848년에 프랑스가 민중봉기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요거에 좀 독일도 영향을 받아서 어, 각 개별 국가가 보수적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독립적으로 작은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됐습니다. 그러다가 1867년에 비스마르크가 연방 총리로 등장을 했죠.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가 그때부터 이제 독일 틀을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2014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어떤 발발하는데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4년 전쟁 후에 패전해서 이제 공화국으로, 독일이 공화국으로 전쟁을 못 일으켰고 공화국으로 이렇게 승전국들이 이렇게 독일을 끌었고요. 그래서 1919년부터 1933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참 세계적으로 가장 평화롭다는 헌법을 가진 바이마르 공화국을 설립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인플레이션이 아주 엄청났고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빈궁해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패전을 하고 나서 배상금 지급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재가 시작됐고 히틀러가 집권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패전해서 5월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항복으로 독일이 종전이 되고, 그 해부터는 좀 이렇게 동서독으로 분할되는 어떤 이런 복잡한 독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동독과 서독은 일단 소련군이 이 동쪽을 쳐들어오고, 영국, 미국 연합군, 그다음 프랑스는 일본제 레지스탕스 중심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싸워서 결국은 독일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지가 이렇게 분할이 됐었죠. 그래서 그 종전 후에는 그 우선 헝가리나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데 그 독일인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유럽에 한 1200만 명이 독일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각 나라가 그 다 독일인을 추방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인을 독일로 보내니까 뭐 조그만한 이 그 어떤 차, 끄는 차 이런 거 하나 끌고 끄는 뭐 지게 뭐 리어카 비슷한 걸 끌고 가서 그 독일로 이렇게 피난 온 그것이 그 당시에 참 독일인의 그 동네에 살던 독일인은 아주 비극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그 종전 이후에 그 러시아가 소련이 구소련이 얼마나 그 독일인들한테 아주 심하게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러시아 아닌 쪽으로 가기 위해서 대부분 서방 점령지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러니까 독일 서방 쪽에서 제조업이 발달하고 이런 것은 이 동유럽에서 이민 온 독일계 시민 이분들의 노력이 컸다가 이게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45년에 전쟁 끝났지만 우리도 한 3년 걸렸으니까 독일 연방공화국이 수립 작업이 본격화되고 체계를 갖추다가 49년 5월 23일에 연방공화국이 기본법을 공포한 다음에 8월에 연방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독이 수립됐고요. 그 한 두 달 있다가 또 저쪽에서는 동쪽에서는 동독이 됐죠. 자, 그런데 이 동서독이 이 동독 지역에 있는 베를린 놓고 베를린은 또 이렇게 승전국 세 나라와 러시아가 소련이 이렇게 갈라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베를린 안에 동베를린, 서베를린에서 서독 정부 관할 베를린과 동독 정부 관할 베를린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었죠. 자, 서독은 연방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상징적 국가 원수고 이 양반은 이제 외국과의 조약 체결하고 총리 추천권이 있는데 총리 추천권 선출되는 후보 임명권 이렇게 있는데 총리 하려고 그러면 추천권 받아가지고 또 선출되면 임명권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의원내각제입니다. 상징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둔 의원내각제를 쓸 수 있다. 1989년 11월 9일 날을 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뭐 이거는 동독에 누가 그 대변인이 말을 잘못해서 그날 더 빨리 무너졌다는 얘기가 지금 에피소드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90년 한 1년 버티다 90년 10월 3일 날 국가를 접고 그 다음에 서독과 통일하는 그런 의결을 하고 동독이 막을 날이고 독일 통일이 완수됐습니다. 자, 독일 연방공화국의 역대 주요 총리 참 우리가 특히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분이 아데나우 초대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건국의 아버지고 이분은 뭐 라인강의 기적 이런 걸 달성했죠. 그러니까 50년대 1950년 우리 뭐 유교하고 이럴 때 전반부는 8.8% 후반부는 7.7%의 연성 성장률 이게 누적지니까 뭐 각 전년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난 성장률인데 이렇게 라인강을 기적을 이룬 분입니다. 이 아데나워 총리는 한국 원조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거든요. 독일은 사실은 저때 그 소련과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이것의 대립 때문에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베를린이 이렇게 동독 가운데에 있으니까 서베를린에다가 비행기로 이렇게 물건을 낙하시켜서 그 서베를린에 고립된 것을 풀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길을 열어줘서 물건을 실어서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들이 엄청나게 돈을 부어서 독일을 발전시킨 거죠. 그런 사이에 1950년에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나니까 독일이 한국에 많이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에다 많이 지원해서 제가 고대경영대학에 저희 은사 뭐 송기철 교수님 이런 분들 독일 가서 김해천 교수님 독일 가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우리를 가르쳤고요. 참
고마운 그런 독일이었는데 그때 그런 지원을 총괄한 총리가 아데나워 총리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참 여러 가지 혜택을 준 총리입니다. 참 빌리 브란트, 이건 4대 총리 중간에 조금 중요한 걸 빼고요. 빌리 브란트는 원래 이분은 그 1938년에 국외로 나갔습니다. 반나치 투쟁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독일에서 아주 국적을 아주 박탈을 해버렸어요. 히틀러 시대에. 그랬더니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해서 저항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1970년에 12월 7일에 폴란드에 가서 게토의 저항투사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 오는 날 무릎을 꿇고 그 사죄하던 그 모습이 사진의 상징으로 이렇게 독일의 상징. 그래서 우리는 왜 일본은 왜 이렇게 사죄하는 사람이 없냐고 얘기할 때 꼭 그 사진을 등장하죠. 아주 기본적으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거에 대한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총리입니다. 헬무트 콜 총리는 82년에 취임했는데 89년에 이게 통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총리입니다. 이분 참 독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고 통일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쭉 여러 에피소드를 보니까 조크에 아주 귀재랍니다. 이게 한 번은 이제 어디 가서 베켄바우어에 대해서 덕담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런 덕담을 했다면 참 유명한 덕담입니다. 자기가 어느 시골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자꾸만 학생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사인을 자꾸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한 학생이 9번째 받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사인을 돌아서 또 바꾸고 줄을. 그래서 야 너는 여러 번 받았는데 왜 또 왔냐 그러니까 한 장만 더 받으면 돼요. 그 우리 친구가 총리님 사인 10장 가져오면은 베켄바우어 한 장 바꿔주겠다고 했대. 그런 아주 조크로. 그래서 베켄바우어는 황제고 자기는 총리다 이렇게 조크를 얘기했다는 유명한 분입니다. 헬무트 콜. 하여튼 독일 통일을 완성했었죠. 그 우리 슈레더인데 이분은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은 잠깐 총리를 하면서 4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많이 줄였고요. 우선 이 연금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65세부터 연금 주는 걸 67세로 2년 늦추는 이 개혁,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2년 동안에 얼마나 혼났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개혁은 2년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잊어먹거든요. 그 해당됐던 사람만 지나가면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연금 개혁의 성공자로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앵겔라 메르켈 총리. 이분은 동독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러시아에서 상당히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듭니다. 뭐 오늘 보니까 메르켈 그 자서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금방 나와서 번역본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독일의 그 전력 부족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자꾸만 이제 추궁을 당하죠. 근데 최근에 나온 마룡 반 렌텔gem이라는 사람이 쓴 저서에 노르드스트림의 덫, 이게 이제 가스관, 러시아 천연가스가 이 4개의 라인을 통해서 독일로 들어오고 이제 그걸로 이제 프랑스 이렇게 독일에서 프랑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관 중에서 3개가 폭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폭발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독일의 소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천연가스의 관을 그렇게 묻어서 가스로 완전히 전력을 만들었던 것이 메르켈의 굉장히 그 의도적인 전략이었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독일의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메르켈이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관이 중요한 것은요. 이 천연가스를 이렇게 배에다 실으려면은 액체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LNG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그러면 가스를 싣고 다니면 그 부피가 커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를 또 푸는 과정에서 코스트가 드는데 독일이 그 러시아에서부터 그 관하에서 직접 와서 자기네가 그걸 이제 다 가공을 해가지고 뭐 프랑스 이런 데다가 공급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그런 주장이 더 설득력을 잇고 있습니다. 뭐 그런 뭐 어떤 경제적 이점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한 것은 굉장히 실적인데요. 그 통일 후에 그 경제적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컸다 이런 거 봅니다. 우선 독일 통일 이전에 1980년 이후에 독일이 이제 동독은 또 오스트마르크가 있고 서독은 독일 마르크를 쓰는데 그 독일 마르크가 유럽 내 거의 기축 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마르크가. 자, 그래서 독일이 이제 동독 주민이 서독 방문하면 30마르크씩 환영금도 주고요. 87년부터는 또 연 한 번씩 주지만은 100마르크씩 주고 이렇게 동독 사람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베풀었죠. 베풀고. 자, 근데 이제 90년에 이제 통일이 되니까 이 동독 화폐, 서독 화폐 그대로 둘 다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얘를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될 텐데 가치로 따지면 2대 1이었다. 그러니까 독일 마르크 1이 그러니까 오스마르크 2마르크를 갖고 와야지 독일 마르크로 한 개를 바꿔주는 그게 적정한데 1대1로 바꿔줬습니다. 그 대신 뭐 기업 자산이나 부채는 다 2대1로 교환하고요. 자, 그렇게 하니까 동독 사람들이 더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를 또 많이 더 비싼 가치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래서 동독 사람이 더 게을러지고 결국 동독 사람이 지금도 더 못 사는 이유가 됐다. 그런 비난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 어떤 더 많이 돈을 준 그런 그 여파가 발생해서 인플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때 독일이 그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있었으니까 그 유럽 연합을 통해서 그 화폐를 통합한다. 유로화로. 그래서 유로화로 통합하는 것을 그 주도한 그 이유가 오스트마르크하고 독일 마르크 사이의 이 교환 비율 이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로화가 굉장히 그래도 강유로화인데 자기 나라가 돈이 원래 그거보다 더 힘을 못 쓰던 어떤 지중해 국가들은 유로화로 이게 통일을 하니까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통화 정책을 쓸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기네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저평가시켜서 자꾸만 이제 좀 더 경제를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어져서 유로화가 사용한 이후에는 아주 채무에 시달렸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민당 뭐 자민당 이런 의원들이 그리스는 섬 팔아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 국민들이 그때 그 섬은 우리 게 아니라 후손 거다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최근에 이제 독일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이쪽은 아주 경제가 이탈리아도 괜찮아졌습니다.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문제가 생기다 너는 섬이 없으니까 국토 팔아라 이런 조롱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럽니다. 참 이게 세상 만사가 이렇게 돌고 돌죠. 자, 그래서 이 독일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자꾸만 이제 독일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독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로. 뭐냐면 일단 이민들이 많이 섞여 들어오고요. 동독 사람 같이 이렇게 섞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거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4년에 성장률을 보면은 그 금년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2.6%거든요. 근데 유럽 전체의 EU 평균이 0.9%인데 독일은 0.2%입니다. 이건 뭐 엄청 낮은 성장률이죠. 프랑스는 0.9. 그다음에 영국 뭐 이렇게 당이 바뀔 정도로 경제 안 좋다는 영국도 0.7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당이 요 세 당,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요게 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빨강, 파랑, 뭐 녹색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연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지개 연합이라고. 자, 그런데 자유민주당이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해가지고 내년 2월 23일 날 조기 총선을 들어가겠는데, 여기 이제 탈퇴한 당이 과거 동독의 자유민주당하고 이게 병합을 해서 동독 색채가 많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극우파, 그러니까 이민에 반대하고 이런 극우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끝나고 나면은 이 쉴츠가 그대로 총리직을 다수당을 유지할 건지 이렇게 연합을 못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날지 굉장히 이제 궁금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이 동독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조금 소외되거든요. 그게 메르켈도 보면은 트럼프하고 아주 사이가 나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메르켈이 러시아어를 해갖고 영어를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자유롭게 소통이 안 되면은 아마도 좀 소원해질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동독, 지금 동베를린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베를린 같은 동네에 가면은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요. 정말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서베를린 동네 쪽에서는 영어 잘해요. 그래서 옛날 러시아어 쓰던 그런 문제가 지금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치적으로는 뭐 옛날에 이렇게 서독 쪽이 더 면적이 컸긴 하지만은요, 500대 독일 500대 기업 중에서 서독 기업이 464개고 동독 기업은 3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통일될 때보다 훨씬 더 쪼그러들었다. 인구도 옛날 동독 인구가 1700만이었는데 지금 1360만으로 줄었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거든요. 줄었으면은 이 줄은 것이 다 청년들이 빠져나가서 줄었다는 거죠. 그쪽에 노령화가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생산성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 지역에서는 극우파가 의석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민 같은 거 그렇게 받지 말자. 이렇게 이민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옛날 동독 출신이 더 못 산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독일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지금 경제적 위기 중에서 제일 큰 위기가 가스 가격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받을 때 4개의 가스라인 중에 하나가 3개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 축소가 돼서 다른 에너지로 이걸 보충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부가가치세를 쓰는데 7% 19%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공안전 식료품은 우리는 면세인데 독일은 7% 합니다. 보통 대하는 19%. 근데 천연가스야 옛날에는 당연히 부가가치 19% 받았겠죠. 이걸 7%로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갖고 제조업 수익성을 인하를 했으나, 그러나 뭐 제조업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고요. 이제 원전을 메르켈 쪽에서 거의 없애버렸는데 이걸 확대하자라고 주장하는 연정 파트너와 그 반대하는 파트너의 갈등 때문에 이게 연정이 붕괴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트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인텔이 독일 정부의 한 170억 유로의 지원을 받아서 독일에다 공장 짓기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걸 2022년에 약속을 했는데 2023년 11월에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여기 170억 유로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도 한참 있다가. 그래서 뭐 못하고 있었죠. 이게 독일의 대표적 관료주의다. 이런 결정을 이렇게 끌다가 하면, 자, 그러니까 이 조치의 근거는 뭐냐면은 독일 헌법에서 0.35% 이상의 적자를 못하도록, 그렇게 0.35% GDP의 0.35% 이상의 적자를 못하도록 2009년에 재정적자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간다고 위헌이라고 판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텔은 트럼프가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인텔 여기서 뭘 만들어서 또 미국 가면 관세를 내게 생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인텔은 지금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기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텔 공장 증설 계획을 EU 전체 국가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걸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전체적으로 굉장히 경제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을 초래했습니다. 자, 폭스바겐 공장. 이 폭스바겐은 참 국민차거든요. 월프스부르크라고 베를린 가다 보면 거의 이제 베를린 도착하기 한 시간 전에 있는 큰 뭐 약간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폭스바겐 공장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베를린 가면서 그 기차를 타고 갈 때 거기 앞에 차 얼마나 많은 차가 이렇게 만들어 제조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최근 1년 제가 1년 사이에 2번 갔다 왔는데 2번 갔다 동안은 정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팔려나가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37년에 설립돼서 동독에 있었으니까 히틀러 때도 무슨 전쟁용 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87년 역사에서 유럽 최대의 자동차 상장인데 이게 이제 세 곳을 이제 폐쇄하는 구조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2만 명 중에서 3만 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독일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고 일본의 해외로 이전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독일 공장 내에서의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이게 EU 체제 때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유로화를 이렇게 쓰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그리스의 좀 환율도 그리스가 유로로 이게 통합 안 하면 그리스 환율도 좀 이용하고 그리스의 저 인건비가 좀 그러면 더 싸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환율을 이용해 갖고 그리스의 공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EU로 통폐합을 하니까 EU 안에서는 독일이 공장을 만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건비를 조금 절약한데도 못 만든다.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많은 부품을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중국의 무역 적자 폭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중국이 또 전기차는 굉장히 또 이 기술 혁신을 빨리 해가지고 또 치고 들어오니까 독일에서 자동차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전기차 캐즘도 또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금리가 또 이렇게 높아지니까 또 나빠지고요. 그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폭스바겐의 코스트도 문제지만은 자동차 구매하는 사람이 어떤 금리를 부담하고 자동차 금융을 일으켜서 해야 될 텐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참 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공장 폐쇄되는 이유를 이거에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주요 4개 자동차 빅4의 2024년 영업이익률을 비교하면 현대차는 10.7%고 도요타는 뭐 10.6%, 뭐 그런데 GM이 9.1%인데 폭스바겐은 6.3%입니다. 견딜 수 없을 수준으로 낮다는 거죠. 자, 다른 독일 회사들, 티센그루프도 유럽 최대 차관 기업인데 20억 유로 순손실을 냈다. 그다음에 지멘스는 에너지 부분 일자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폐지를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 바스트는 글로벌 화학기업인데 배터리 소재 등 사업부, 중요 사업부를 매각하는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독일의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베를린에 공장이 있는데 근로자 병가 사용률을 가서 체크했다니까 어깨 평균의 3배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 직원 결근율이 10에서 11%고 특히 이제 금요일과
늦은 시간 근무 병가 사용률이 높다. 이게 금요일이 되면 아파요. 놀고 토요일 노니까. 그래서 다일보다 5% 높았다는 거를 또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1인 평강률이 19.4%, 독일 전체는 또 24%, 독일 전체보다는 낮지만은 굉장히 높다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가짜 병가를 막기 위해서 예고시 직원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노사 간 충돌이 있었죠. 그러니까 테슬라니까 미국계 기업이니까 이런 조사도 하고 그래서 독일 사고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병가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코비드 사태 때 코비드 비슷하면 나오지 말라, 병가로 써라, 이렇게 해서 그게 연장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효율부 수장을 맡았는데 공무원 재택근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이거 굉장히 비슷해 보이잖아요. 일맥상통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 테슬라, 이게 무슨 기본적인 그 미국식 몰아치기가 안 되면은 이게 여기서 독일에서 견딜 수 있을까?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자, 독일 자, 이제 결국은 EU가 이렇게 형성된 게, EU가 전체적으로 이 27개 회원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인구를 하면 4억 5천만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 각 나라가 따로따로 해갖고 미국을 대항할 수 없겠다. 우리 이게 좀 합쳐서 유럽인으로서 미국과 대항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EU가 형성되고 단일 통화도 이제 만들었고, 그런데 이게 정말 다른 나라끼리 또 뭐 언어도 막 틀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참 이게 어렵다. 불어 쓰고 독어 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어렵다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EU의 어떤 유로화 공통으로 쓰는 것에 혜택을 독일 경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그런 독일 경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의 2.3분기, 그러니까 2024년 3분기 성장률이 0.2, 잠정치 0.2가 0.1로 또 낮아져서 결국 0.1로 찍게 됐고요. 잠정치보다 0.2 아까 얘기했는 것보다 더 떨어졌죠. 그다음 수출은 2.5% 감소하고 수입은 1.3% 증가했는데 투자는 0.2% 감소했다. 투자 감소. 경제 성장률은 2023년에 마이너스 1, 2024년은 이렇게 해서 3분기 0.1로 이렇게 보면 뭐 분기별로 오락내락 하지만은 극히 부진하죠. 자, 트럼프 2기 정부가 미국 내 법인세나 관세이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미 수출 초과국, 아까 독일이 4등이었지 않습니까? 대미 3분기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4위 국가인데 OECD 국가, 그러니까 EU 국가 중에서는 1등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미국의 이 정책을 어떻게 견뎌낼 건가, 이런 것이 참 문제입니다. 결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의 경제 부진이 그 투자를 덜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드라기 총재, 유럽중앙은행의 전 총재죠. 드라기 총재가 그 매년 8천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을 추가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은 유럽 경제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각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독일은 벌써 2009년에 아예 재정 적자를 0.35%, GDP의 0.35%밖에 안 하게 됐다. 그래서 뭐 인켈 투자도 이연으로 판결을 했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참 그게 문제다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또 에너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이 원전 안 하고 무슨 기본적으로는 풍력, 뭐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걸 주로, 우리나라도 많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거가 어떤 때는 겨울은 기온이 바람도 안 불고
햇빛도 안 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간답니다. 그러면 이런 발전은 최악의 발전이죠. 그때는 뭐 굉장히 그 체코나 프랑스에서 전력을 수입해야 되고 코스트가 엄청 올라가고, 그리고 뭐 가게에다가 차지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걸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독일차 2채도 제 시간에 도착 안 합니다. 급행열차도.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독일이 EU 평균보다 40% 비싸고 프랑스보다 78% 비싸다. 프랑스는 원전의 나라 아닙니까? 원전보다 78%. 그러니까 무슨 생산력에 경쟁력이 있는가? 이게 독일 경제 얘기입니다. 자, 독일 경제가 한국 경제에다가 주는 시그널도 참 다양합니다. 우선 이쪽은 통일해서 코스트가 이렇게 비싸지만 우리도 통일부도 있고 통일도 생각해야 되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북한과의 그 어떤 경제적 합의가 30년 내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다시 탈원전 문제는 좀 빨리 좀 빠져나왔지만은 태양광이나 이런 문제 그 부분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독일 경제 문제, 트럼프 2기 정부와 관련돼서 좀 종합적으로 봤는데, 독일 국민들은 원래 엄청나게 부지런한, 참 2차 대전에서 그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도 독일 국민 전체가 단합해서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독일 경제가 꼭 다시 옛날의 영화를 찾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